여러분들이 신자유주의라는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귀에 익죠. 낯설진 않죠. 저거는. 물론 지금도 많은 대중들이 신자유주의라고 그러면 그건 자유주의하고 뭔 관계가 있냐. 왜 자유는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왜 반대해? 너희들은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도 신자유주의가 뭐라고 우리가 답할 수 있는 상들을 갖게 된 시대입니다. 즉 뭐냐? 그 신자유주의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별거 아니에요. 그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입니다. 그것은 청년 실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답변에서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신자유주의가 뭐냐? 질문에 대해서 답, 정리해고, 비정규직, 청년 실업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노동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는 이와 같은 노동에만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한 어떤 자본의 운동 질서입니다. 사회 전반이라고 그럴 때 노동만이 다는 아니죠. 즉 정리해고, 비정규직, 청년 실업처럼 이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실업 또는 반실업 상태, 불안정 노동 상태로 보면서 노동을 포획해가는 즉 다시 말하자면 불안정 노동 사회로 전환시켜가는 전략, 이 부분만이 신자유주의 전략은 아닙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게 금융 문제입니다. 일을 하건 안 하건 금융수탈이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시대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카드 쓰시죠. 카드 쓰고 2003년 카드 대란처럼 대개의 분들이 가끔씩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사용하면서 30% 가까이 되는 그런 고율의 이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소뚜껑 난동 소뚜껑 시위에서처럼 영세 자영업자들은 2.8% 되는 그런 높은 카드 수수료를 보이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즉 사소한 거래, 즉 우리가 구멍가게에 가서 900원짜리 캔커피를 사는 거래조차 금융화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소한 호주머니 돈 출납까지 전부 금융화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급전이 필요해서 2만원 현금 서비스 대출받을 때 28% 정도씩 고율 때 거의 사채에 육박하는 이자가 붙는 시대,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 시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금융수탈 시대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즉 과거의 은행들은 장기적인 사업 전망을 중심으로 해서 대출해 줍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게 잘못된 관치금융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사업이 전망이 있는지 없는지 은행이 감독을 하고 언제까지 돈을 갚아 좀 더 빌려주겠다 뭐 이렇게 합니다. 즉 기업의 장기 전망을 중심으로 해서 은행들이 기업을 지배하던 시대가 50년대 60년대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이걸 은행 자본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은행 자본주의가 현재는 없습니다. 80년대 이후로 모든 은행이 투자은행이 됩니다. 즉 은행은 기업의 장기적인 전망과 관계가 없습니다. 기업을 상품으로 사고 팔기 때문에 기업의 단기적인 가치를 높이는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이 상품을 만들어내는 곳이기도 하지만 스스로가 또 상품이기도 합니다. 증권시장에서 주식의 형태로 팔리죠. 쉽게 얘기해서 경영자 입장에서는 증권시장에서 자기 기업의 단기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단기 수익을 중심으로 해서 경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되겠죠?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주주자본주의나 주주가치 자본주의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증권시장에서 주가 등락이 경제질서 전반에 대해서
큰 영향을 끼치는 그리고 기업 전부 다가 단기 순이익을 위해서 바닥을 향해서 질주하는 그런 시대를 뜻합니다. 바로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단기 순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경영을 하기 때문에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것이고 임금 덤핑을 시키기 위해서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즉 그 생산기업의 배후에 있는 운동 논리를 봐야 되는데 그것은 은행이 기업에 돈을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은행이 더 이상 장기적인 기업의 전망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은행이 기업이 단기적으로 순이익을 얼마나 올리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돈 가진 사람이. 그럼 돈 빌려서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순이익을 올려야 되고 노동자를 잘라야 되고 비정규직을 양산해야 되고 이런 구조가 있었던 거죠. 즉 금융수탈이라는 게 없이는 아까 말씀드린 정리해고 비정규직 청년 실업으로 얘기되는 노동시장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금융수탈이 있었고 그래서 노동시장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것은 매우 가혹한 착취였다. 임금 덤핑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신자유주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증권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주주자본주의 증권화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당연히 많은 인력을 해고하고 많은 이윤이 생기지 않겠죠. 이윤을 만들어내는 것이 노동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노동자를 쫓아내고 무슨 이윤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총이윤 자체가 떨어져갑니다. 기계화되고 자동화된 일부 공장의 이윤은 굉장히 올라가는데 자본의 총이윤 자체가 점점 떨어져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속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려는 본성이 더 사라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파생상품. 이 파생상품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2008년 금융공황 전체가 파생상품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부채담보부 증권이나 아니면은 신용부도서 이런 두 가지 파생상품이 대표적인 것이었고 결국은 미국의 모기지 붕괴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붕괴 사태를 일으켰고 리먼 브로더스 파산까지 갔던 일련의 붕괴의 시나리오가 전부 이 파생상품 거래에 있었습니다. 파생상품 거래는 사실은 투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증권을 우리가 산다 그럴 때 어떤 기업의 증권을 산다 그럴 때 그것을 기초자산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기업이 조금 순이익을 올리면 조금 벌고 기업이 순이익을 좀 별로 많이 올리지 않으면 조금 잃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10명 중에 한 3명은 법니다. 7명은 잃지만. 근데 파생상품 시장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100명이 들어가면 1명이 벌고 99명이 되는 시장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투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가진 사람들이 돈이 너무 많아요. 과잉 축적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생산에 투자할 수는 없어요. 고가자를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들끼리 그것을 만들어 놓고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증권 하나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환율, 증권, 또는 신용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100가지, 1000가지 파생상품을 만들어서 서로 거래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금융시장이 굉장히 비대해집니다. 이런 얘기가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미국의 GDP가 15조 달러 정도 됩니다. 1년. 그런데 파생상품은 거래량이 631조 달러 정도 됩니다. 미국 같은 나라가 몇 개가 있어야 됩니까?
지금 미국이 1년 생산하는 1년이 아니죠. 미국이 10년 생산하면 150조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그럼 미국이 40년이나 43년 정도 생산해야 생산될 수 있는 규모의 파생 상품이 거래됩니다.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이미 뭐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는 말, 금융이 실물을 망친다라는 말이 더 이상 이게 수립되지 않는 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꼬리가 훨씬 더 크죠. 꼬리가 몸통인 거죠. 금융이 몸통인 세상이고 생산이 꼬리가 되어버린 세상이 현재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국의 파생상품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일단 키코 사태를 들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파생상품만 해도 전 세계 1위입니다. 시장 규모가 제일 큽니다. 그것은 어떤 규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규제가 없고 현재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가 가장 적은 나라고, 그리고 또 장외 파생상품이라는 게 있는데 한국 거래소 안에서 거래되지 않는 겁니다. 알아서 만들어서 알아서 거래하는 건데 은행에서 이 장외 파생상품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런던 시장 정도의 규모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력, 세계 12위의 경제력, 실물 생산 규모를 볼 때 한국 파생상품 시장은 지나치게 비대하고 위험천만의 풍선이고 이게 폭발할 경우에 우리 경제는 송두리째 쓰나미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이 움직이는가? 그건 얼마 전에 SK 사건이 나서 여러분들 다 아시죠. 어떤 점성가를 고용해서 비자금 얼마가를 조성해갖고 1,500억인가 4,500억인가 뭐 날려따르잖아요. 한 달 만에.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노동자를 고용해서 물건 만들 생각하지 않아요. 그 돈을 가지고 파생상품 시장에 가면 노동력을 고용하지 않고 복잡하게 무슨 뭐 노사 관계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운이 좋으면 한 번에 버는 겁니다. 즉 사실은 돈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떠한 생산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투기입니다. 그런데 돈을 만들어내는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고, 그리고 노동을 매개로 해서 생산되는 그런 정상적인 경제는 축소되어 있고, 그 결과 경기의 흐름은 계속 안 좋아지고, 반면에 모든 경제의 금융화는 완벽하게 진행이 되는 상태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신자유주의 본질은 사실은 불안정 노동 사회를 강제하는 착취의 강화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배후에는 어마어마한 금융수탈의 강화가 있었다. 그리고 금융수탈 체제가 수립이 됨으로써 거꾸로 노동력에 대한 착취가 강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구조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요. 신자유주의 또는 전후자본주의에 대해서 간략한 소사, 쇼트 스토리, 그러니까 약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1948년에 1차 대전, 2차 대전이 종전된 이후로 한국이야 뭐 사실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시점이지만 48년부터 70년까지,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구자본주의, 즉 유럽과 미국은 자본주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호황기입니다. 그리고 이 호황기의 특징은 생산 설비의 확대입니다. 즉 공장이 지어지고 노동자들이 지금 농민들이 전부 노동자로 전환되고,
그리고 고용이 창출되는 그런 호황을 맞아요. 거의 완전 고용 상태로. 그러니 그 당시 50년대, 60년대에 노조의 힘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을 구하기가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자꾸 공장을 지어서 생산을 확대해야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인력은 부족하고, 노조의 힘이 강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서구형 복지국가, 유럽형 복지국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회복지가 이렇게 생기고 그러는 게 이런 호황기에서 생겼던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체제가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었습니다. 5, 60년대의 경쟁창 그리고 과도한 설비 투자, 이것은 이제 시장의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도대체 어디다 팔아야 되느냐, 그만큼 생산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동 산유국들의 자원민족주의 현상들이 등장합니다. 즉 오일 쇼크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 호황기가 나쁜답니다. 그래서 10년의 장기 침체기가 시작돼요. 70년대인데 이 장기 침체기를 어떻게 이제 봐야 되는가가 이제 문제가 될 텐데, 근데 사실 장기 침체기에서 전개했던 정책도 호황기에 전개했던 정책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점은 그전에는 달러가 금과 바꿔지는 금태환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모든 통화는 달러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소위 브레트 우즈 대요. 이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달러가 금태환을 안 하고 모든 환율이 변동 환율로 이제 바뀌는 그런 시대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금을 비축할 필요 없이 알아서 중앙은행이 돈을 막 발행해서 그냥 지폐죠. 지폐를 발행해서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더 생산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요. 네, 그럼 70년대는 5, 60년대의 그 동안, 5, 60년대가 고용을 창출하고 생산을 확대하고 생산 설비를 막고 넓혀가는 시대라고 했죠. 그것을 계속 한 겁니다. 근데 극약 처방을 통해서 한 겁니다. 즉 지폐를 마구 찍어대는 방식, 화폐를 증발시키는 방식으로. 결국은 70년대의 침체기는 그와 같은 발권 능력을 가지고 이 과도한 이 설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라고 했던 겁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겠죠. 5, 60년대에 생긴 문제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과잉의 문제. 눈에 보이는 과잉이라는 것은 팔 데는 없는데 어마어마한 자동차 공장에 들어서 있고, 그 자동차 공장에 빼곡히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고, 눈에 보이는 그런 과잉 설비죠. 근데 70년대에는 다른 문제를 만들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어마어마한 화폐, 은행에 쌓여 이것도 과잉이죠. 어딘가 흘러가서 무엇인가 생산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게 전부 금융자금고에 소화하게 이렇게 놓여서 더 이상 생산으로 빠져나오지 않는 거죠. 70년대란 이와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좀 여러 투쟁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미국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자면 카터와 레이건, 카터가 제1선에 실패하지 않습니까? 카터와 레이건이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두 사람의 주장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그 선거가 80년대부터 세계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선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카터는 의료보험을 하자 그러고 공공복지 지출을 늘리자 그러고 어떻게 하든 그런 방식으로 이 위기를 타개하려고. 반면에 레이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레이건업이었어요. 즉 국가의 재정을 축소하고 재정 건전성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출발적인 한대의 정책을 이제 내놓죠.
사실 지금 문제들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재정 위기라든지 혹은 금융 위기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다 그 당시에 이미 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80년대 초에 사실상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신자유주의는 완전히 하나의 정치 경제를 통과하는 체제로 수립이 됩니다. 즉 시장과 국가 전체가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된다 하시면 레이건 대처를 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대대적으로 정리해보고 하고 이들이 암살하고 노동을 쫓아내고 그리고 금융시장을 갖다가 활성화시키고 국가는 매우 시장에 대해서 불개입주의. 여기서 불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에 대해서 후견적으로 개입하는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본에 대해서는 후견적으로 개입하죠. 자본이 축적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기반, 주로 금융이죠. 금융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확대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실물 생산, 공장 이건 시대가 끝났다. 금융과 서비스 중심으로 해서 고용을 창출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지금 현재 FTA 할 때 논리가 다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처음 한 사람이 레이건 대처예요. 우리 공장 가지고 우리 먹고 살 수 없다. 이제 앞으로 금융과 서비스 중심으로 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새로운 사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재정이 건전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다 거짓말이었죠. 미국 같은 나라가 국방재정에 부담이 있나 재정이 건전했을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들이 생각했던 사회 모델은 금융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고용시장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실물 생산량을 줄이고 뭐 이런 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80년대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신자유주의 특유의 호황기가 있었다라고 파악하셔야 됩니다. 신자유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침체 시기가 아니라 굉장히 다이나믹한 호황기가 있었어요. 80년대, 90년 초반까지 상당히 긴 호황기. 어떻게 보면 25년간의 호황기일 수도 있고 짧게 보면 15년간의 호황기일 수도 있는데 이 호황기가 왜 가능했는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첫째는 미국의 경우는 금을 비축하지 않아도 기축통화를 갖다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는 기축통화 국가로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통해서 이 호황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불황을 타개할 때도 미국이 2조 달러 정도를 갖다가 찍었잖아요. 그냥 이런 방식. 달러를 찍어내는 방식으로 호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무역 수지가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전 세계 금융 흐름의 심장의 노릇을 하게 됩니다. 월스트리트 달러 레짐, 월스트리트 달러 체제라는 게 이제 수립이 되는 것인데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해서 달러가 전 세계의 혈관 같은 기능을 하면서 미국은 심장이 되면서 동상에 걸려서 발가락 하나가 잘라진다고 한들 심장이 어떻게 손상받으면 않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최초의 호황기를 갖다 유지할 수 있었고 또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닷컴버그, 신경제, 아시겠지만 클린턴 행정부가 처음에 시작했던 IT 붐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 호황이 있었고 그 거품이 꺼지기 전까지 호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일정한 또 호황이 있습니다.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았던 것인데 영세 자영업자를 마구 축출해대면서 월마트 같은 게 쭉 생깁니다. 일정한 노동력 고용 창출 효과도 있었고 그리고 소위 월마트 효과라고 불리는 호황기가 몇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실상 사회에 충격을 가하면서 신자유주의적인 체제로 재편해가는 초기 과정에서 반짝반짝 호황을 가졌다는 겁니다. 또 하나 무시 못할 문제인데요. 중국 인도의 개방입니다. 중국 인도라는 외부가 있었다는 겁니다. 중국 인도가
그런 과잉 자본들 갖다 빨아들이면서 자기 체제 전체를 갖다가 사실상 미국이나 다름없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중국, 인도 개방, 즉 여러분이 머리에 떠올릴 때 세계화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이 세계화를 통해서 일정하게 호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이후, 그 전에도 그런 조짐은 있었으나 2008년 이후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 일단 세계화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과거에 있던 공산권도 다 무너졌고 중국, 인도도 완전 개방됐습니다. 즉 여전히 뭐 한국에 비해서 덜 개방되어 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상대적인 문제이고 중국에다 자본이 들어가서 공장도 할 수 있고 금융 투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세계화되지 않은 곳이 없다. 파푸아 뉴기니에 가서 거기서 자본주의를 건설하는 곳보다 거의 일정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국민경제 단위는 전부 다 세계화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외부 효과를. 즉 외부 수탈 혹은 자본 운동의 영역을 외부적으로 외연을 확대해가는 일을 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어느 나라가 공통적으로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택경기입니다. 미국의 2008년 공황도 주택경기만 지속적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그렇게 안 됐겠죠. 그런데 일단 2006년부터 급격히 주택경기가 하락하고 냉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해서 이 비우량 대출들, 주택담보부 대출 중에서 비우량 대출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만 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일본도 그랬죠. 이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10년간 침체가 있었던 미국보다 훨씬 먼저 일어났지만 지금 중국도 그렇습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문제라고 할 때 그 첫 번째가 주택 버블이고 두 번째가 지방 정부들, 주정부들이 가지고 있는 과도한 채무이고 이 채무는 당연히 건설업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 세 번째가 비공식 금융입니다. 사채업들. 이런 게 다 어느 나라에서나 다 나타났습니다. 즉 한쪽으로는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서 경제 순환을 담당을 하고 그리고 한쪽으로서는 신용카드 같은 것을 촘촘히 나와주면서 빈곤 비즈니스를 합니다. 빈곤층을 갖다가 수탈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사실 이런 사람들한테 신용을 주는 것 자체를 위험스럽게 생각했는데 돈이 있건 없건 집이 있건 없건 뭐 주소지만 있으면 그냥 뭐 다 담보 없이 대출을 해주고 하는 식으로 빈곤층 전체를 갖다 금융 질서 안에 삼키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후 짜낼 수 있는 맨 마지막 것들을 짜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8년 이후에 침체기가 왔습니다. 이 침체기에 대해서 사실 왔을 때 미국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가 끝났다. 다음 세계는 뭐가 올지 모르다. 호들갑 떨어서. 그런데 사실은 보기 좋게 진압한 것 같습니다. 그 불길을. 누가 진압했냐? 국가가 나서서 진압합니다. 부도가 엄청나고 난리를 치는 이 금융 회사들에 대해서 국가가 화폐를 찍어내거나 채권을 발행하거나 공적 자금을 마구 퍼부어서 불을 끈 거예요. 그래서 1년 진압이 된 것 같았습니다. 효과적으로 진압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딱 1년이 더 지나니까 문제가 다시 발생합니다. 그리스 위기 아시죠? 국가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어요. 그리스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는 제일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터진 거고 이탈리아, 스페인, 즉 남구권이 다 그렇습니다. 프랑스조차 그렇습니다. 사실 유럽 경제에서 1위 국가인 독일 빼고는
어디 하나 성안될 것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가 다 빚더미 국가가 됐다. 이 얘기는 뭐냐? 국가를 통한 두 번째 수탈을 자행함으로써 그 부를 진화했다. 자, 금융기관들이 빈곤층까지 포함하고 그리고 중국, 인도의 해외 시장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이 내부 외부 수탈을 통해 가지고 짜낸 걸 다 짜냈습니다. 그리고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주택 경기까지 부양하다가 무너졌어요. 전체가 꽝하고 무너졌을 때 자본주의가 끝이냐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거기에 이제 신자유주의 국가들이 등장해서 다시 한번 이 혈액을 공급함으로써 부실 금융기관에 돈을 줌으로써 수습을 한 겁니다. 첫 번째가 금융수탈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조세 재정적인 수탈입니다. 왜 이게 조세 재정적인 수탈이냐고 그러면 미래 세대 또는 지금 현재 사회 구성원 국민이 세금으로 그걸 다 내꿔야 되는 겁니다. 채권을 발행해도 언젠가 미래에 갚아야 되는 겁니다. 결국 수혜자는 부도난 은행이고 피해자는 전 국민이에요. 국가기구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수탈한 거죠. 그 다음에 뭘 할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주죠. 이건 매우 간단한 얘기인데 저 앞에 앉아 계신 진현준 동지가 은행입니다. 이 은행으로 한 20년 동안 여러분들 다 이렇게 돈 꿔주고 공익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별 수단과 방법을 통해 갖고 수탈을 다 했어요. 근데 무너졌어. 근데 제가 정부라고 할 때 갑자기 돈도 없는데 그냥 채권을 발행하고 화폐를 발행하고 해서 저기까지 돈을 줘요. 살아야 되잖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얘가 죽으면 우리 다 같이 죽잖아라고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나머지 분들한테 제가 세금을 걷어서 저한테 생긴 손실을 메꾸겠다 이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저기 있는 저 사람한테 돈 준 거잖아요. 국가기구가 일종의 수탈 대행자로 등장해서 이제 구조가 다르지 하나도 없죠. 지금 문제는 자 이제 제가 빚을 짊어지고 있어요. 국가인데 엄청난 빚을 짊어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국가가 망할 수는 없잖아요. 세금을 거둘려고 그러면 저분한테 걷어야죠. 또 저 부자한테. 근데 저분이 내겠어요? 안 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과거에도 조금씩 주던 보조금들 여러분들 사회복지 이런 거 쭉 써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일어나죠. 그러니까 매일 거리에 사람들이 나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저분한테 제가 저분이 망해서 돈을 그냥 줘가지고서 살려놨는데 살려놓고 1년도 안 돼갖고 야 지금 세금 좀 내 이러면 야 1년에 많이 어떻게 내가 세금을 내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엊그제 망한 사람이 어떻게 또 만들어냅니까? 불가능하죠. 막다른 걸 보면 여러분한테 다시 건질 수밖에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연금 혜택 줄이고 뭐 어쩌고 쥐어 짜내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만만하냐고요.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30년 동안 이렇게 당했는데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과거엔 참고 있던 사람들이 길거리에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목바지 타다가 1% 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 이런 게 마구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보니까 야 이게 우리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거였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은행만 나쁜 놈들인 줄 알았는데 오바마도 나쁜 놈이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금융수탈, 그 다음에 국가를 수단으로 한 조세재정적인 수탈. 이게 2008년 전후로 나눠질 수 있고, 이 국가를 통한 조세재정적 수탈이 막바지로 돌아있다. 왜? 국가는 재정위기를 감당할 수 없다. 이 재정위기를
감당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부자 증세, 투기 불로소득 중과세 이 길이고, 두 번째 길은 사회복지 축소, 그리고 허리띠 졸라매기 겁니다. 두 번째 길에 대해서 대중이 동의하지 않고, 첫 번째 길에 대해서 부자가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뭘 합니까? 그러니 결국 거리에서 이제 드디어 클래스 워, 계급 전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미국은 스트러글도 아니에요. 투쟁이 아니라 거의 전쟁에 가까운 상태로 가고 있는. 2008년까지의 파국에 대해서 제가 어떤 스케치를 여러분들한테 드린 거고요. 스케치인 것은 무슨 이론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하면 더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장면들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안정 노동 사회와 청년입니다. 이거만 시겠습니다. 불안정한 말씀 드리겠습니다.